안녕하세요. 대치동 장원장입니다. 주간 대치동 장원장 Q&A 시작하겠습니다. 자, 비상님, 그 휘문고는 중학교 내신 반영을 전혀 안 하나요? 내신이 좋지 않아도 입시하는데 영향을 끼치지 않나요? 자, 이런 정보 궁금해 하시는 분들 분명히 있을 거라. 대체 그 휘문고가 어디죠? 서울에 있는 20개의 광역단위 자사고 중에 하나죠. 그래서 휘문고등학교 홈페이지를 들어갑니다. 가면 정보가 다 있어요, 여러분. 그래서 검색을 해보신 걸 추천드립니다. 그게 가장 정확한 정보예요. 자, 휘문고 들어가시면 뭘 보면 되냐면 입학 클릭하시고 입학에서 밑에 입학 클릭하시면 밑에 보면은 이제 아직은 2022 학년도니까 내년 입학 학생을 위한 입학 전형이 올라 있지는 않습니다. 하지만 2021 학년도 내용을 보면 우리가 준비하는데 당연히 도움이 될 수 있겠죠? 그래서 내용을 보면 입학 전형 뭐 절차 안내 뭐 절차 변경 그리고 입학 전형 경쟁률 안내까지 이렇게 친절하게 나와 있습니다. 그래서 절차 안내 보시면 서류 제출 이래서 12월 9일 에서 11일 15시까지 결제와 출력 가능 이러면서 1번 입학원서, 2번 접수증, 3번 뭐 증빙서류, 사회통합이나 특례 체육특기자 같은 경우는 증빙서류가 필요하기 때문에 하지만 입학 전형 원서 집어넣을 때는 자기소개서랑 학교생활기록부는 넣지 않습니다. 그 집어 넣은 다음에 그 다음에 넣는다고 생각하시면 돼요. 12월 15일 다 넣은 다음에 이제 경쟁률을 보고선 경쟁률이 좀 낮은 경우에는 추첨을 하죠. 근데 지난번에는 면접을 다 못 봤어요. 코로나 때문에. 그래서 다 추첨으로 그 뒤에 그 입학 전형을 중간에 갑자기 변경해가지고 서울 20개 학교 전부 다 면접을 제외한 추첨을 합부를 결정하게 됐습니다. 그래서 면접 미실시하는 경우에는 자소서 및 제출 서류를 그냥 집어넣지 않아도 되고요. 그리고 그 면접을 실시하는 경우에도 올해는 또 어떻게 될지 모르겠죠. 자기소개서랑 생활기록부는 나중에 내게 됩니다. 자소서 같은 경우는 온라인 상으로 이제 작성하게 되고요. 그럼 생활기록부가 들어가니까 내신 성적이 들어가는 거 아니냐라고 생각하실 수 있는데 요 생활기록부는 작년 같은 기준에서는 생활기록부 2 이래서 내신 성적을 제외한 내용들이 들어간 생활기록부였습니다. 서울 단위 광역 자사고들은 내신 성적이 들어가진 않습니다. 그리고 경쟁률이 생각보다 낮기 때문에 그래서 자기소개서랑 생기부에 있는 나머지 항목들 어떻게 보면 비교과 항목들 뭐 세부특기 요건 교과지만 이런 것들이 중요해지겠죠. 내신 성적보단. 그러니까 점수로 너를 판단하지 않겠다라고 보시면 돼요. 자, 휘문고 같은 경우는 좀 재밌게 이렇게 잘 쓴 자기소개서 기준, 감점 없는 자기소개서 쓰려면 어떻게 해야 되는지까지 친절하게 알려주고 있어요. 경시대를 위한 공부 쓰면 탈락, 수상여부 쓰면 탈락, 성적 수준이나 점수 쓰면 탈락, 공인어학시험 관련 공부 쓰면 탈락, 탐구활동 공부법 기술 가능. 그래서 재밌는 게 휘문고 인근 살면서 이러면 10점 감점. 그리고 마지막에 보면 이게 웃긴데 중학교 1학년 때 80점대 내신을 블라블라해서 올렸습니다. 이래도 탈락이에요. 그래서 점수를 자소서에서조차도 드러내지 말라고 합니다. 면접 볼 때 영향을 주기 때문에. 그래서 점수가 중요하지 않고 실제로 보면 경쟁률이 광역단위 자사고 서울권에 있는 학교들은 그렇게 미친듯이 높진 않아요. 입학 보면 2022학년도 높아졌네요. 일반에 1.14 전년도보다 높아졌지만 1.14 대 1, 1.46 대 1 요렇습니다. 다른 학교들도 좀 미달도 심지어 있고요. 그래서 경쟁률이 낮기 때문에 올해도 그 비대면으로 추첨할 가능성이 굉장히 높습니다. 그래서 서울에 있는 광역단위 자사고 20개를 생각하시는 분은 내신 성적이 많이 부족하고 못했어도 중학교 때 걱정하지 마시고 도전해보시길 추천드릴게요. 좀 더 좋은 학습 환경과 좋은 친구들이 있는 건 맞습니다. 경쟁적인 환경이기 때문에 내가 내신을 못 딸 수는 있지만 그 상대적으로 좋은 내신을 못 딴다고 하더라도 결과적으로는 더 좋은 학교를 들어갈 가능성이 커요. 좋은 환경이라는 건 누구에게나 긍정적인 영향을 주니까요. 자, 그래서 도전하시고요. 자, 서울에 8개 광역단위 자사고가 있죠. 삼선, 충남고 같이 좋은 명문 학교들이 있습니다. 이런 학교들 같은 경우에는 각각 학교마다 아까 제가 한 것처럼 홈페이지 들어가셔서 입학 보시면 입학 전형 설명이 너무 잘 돼 있어요. 학교 내신 성적을 좀 보는 학교들도 분명히 존재합니다. 그리고 이게 저희가 지금 코로나 상황이랑 자꾸 변하는 게 많죠. 그래서 그런 걸 감안해서 보시는 게 필요하고요. 그리고
전형이 학교마다 전형이 되게 다양해요. 일반 전형도 있고 사회통합 전형도 있고 뭐 이런 뭐 임직원 전형 특정 회사 그 학교들의 임직원 전형도 있기 때문에 이런 전형에 따라서 내가 무엇을 준비해야 되는지 지금 중3들은 지금 이제 입학 전형 작년 거 뜬 거 기준으로 보시고요. 그리고 중1, 2학생들 또는 초등학생들 이제 광역단위 자소까지 생각하는 초등학생 학부모님들은 이제 가고 싶은 학교의 입시 전형을 정확히 보시는 게 필요합니다. 예. 자, 그래서 도전 하시라고 말씀드렸고요. JGL님, 영어만 전교 1등인 딸 아이 진로 지도를 어떻게 해야 할까요? 학교에서도 영어로는 수행이든 뭐든 독보적이라는데 다른 내신은 낮아요. 말 그대로 영어 한 과목만 탁월하고 나머지는 낮아요. 대학 갈 수 있는 길이 있을까요? 자, 이게 그 중학생 자녀인지 고등학생 자녀인지에 따라서 좀 다른데 제가 희망 드리겠습니다. 영어 특기자, 자 어학 특기자, 영어뿐만 아니라 어학 특기자 전형들이 있죠. 예전보다는 좀 줄어들고 학생부 종합으로 통폐합되어 있는 경우들이 꽤 있는데 그래도 지금도 있습니다. 자, 국민대 2022 모집 예정 이제 바뀔 수도 있지만 모집 예정안을 보시면 자, 그 외국어 특기자 전형이에요. 특기자 전형에서 1단계에서는 특히 어학 성적만 100% 봅니다. 그리고 2단계에서는 면접, 학생부 교과 1단계 성적을 포함하는데 실질 반영률이 면접이 61%예요. 굉장히 큰 거죠. 그러니까 이런 영어 특기자 면접 같은 경우는 공인 영어 성적을 되게 필요로 하고요. 그걸 기준점으로 두고 그 다음에 그 성적만으로 100% 보는 학교도 있어요. 그런데 2단계에서 대부분 면접을 좀 많이 봅니다. 면접도 보고 그리고 학교에 따라서는 수능 최저를 요구하는 학교들도 있습니다. 그래서 내가 영어만 진짜 미친 듯이 잘한다. 그러면 갈 수 있는 학교가 줄어들긴 하겠지만 특기자 전형 중심으로 해볼 수 있고요. 물론 이건 아셔야 됩니다. 특기자 전형에서 내가 어학으로 싸운다. 외고 학생과 국제고 학생들과의 같이 경쟁을 해야 되는 경우가 생깁니다. 당연히. 자, 서경대학 같은 경우는요. 전형 방법에서 어학 성적이 어학 특기자는 100% 천점 100% 산출입니다. 이걸 기준으로 뽑는다는 얘기예요. 이런 전형이 예전에 많았죠. 지금 많이 줄었지만 그러니까 내가 특정 어학 성적이 굉장히 높으면 갈 수 있는 학교 중에 하나라고 보시면 되는데 단! 수능 최저 학력 기준을 충족해야 됩니다. 너무 수능 최저 학력 기준이 안 되면 문제되니까. 그래서 보면 그래도 일반 전형보다는 전 과목을 다 보진 않아요. 국어, 영어 두 개의 영역 합이 10등급이야. 이 말은 무슨 말이죠? 내가 영어를 특기자로 집어넣어. 그럼 영어는 거의 1등급이신 거잖아요. 그럼 영어 1등급. 그리고 국어는 합이 10등급 이하니까 9등급 맞아도 되네요. 9등급 이상이 있나요? 수능에? 없죠? 그러니까 거의 수능 최저가 이런 경우에는 의미가 있진 않습니다. 내가 영어가 진짜 탄탄하다면. 그래서 도전해보시면 갈 수 있고요. 민서울이죠? 서경대 되게 훌륭한 학교입니다. 자, 실기 실적. 부산 외국어대학교. 외국어대학교니까 전형 방법 보시면 공인 외국어 성적 100%. 100%입니다. 그래서 이 학교도 100%로 뽑는다. 그냥 다른 언어, 영어, 일본어, 중국어 이렇게 보게 되죠. 모집 단위에 따라서 달라요. 그리고 다른 학교들 또 있느냐 이러면 자 어학 특기자, 영어 특기자, 국제 전형 뭐 이런 식으로 있다고 생각하시면 돼요. 국제 인재 전형 이렇게 다양하게 있어서 선발 방식들이 굉장히 다양합니다. 내가 특정 분야의 특기가 되게 세다. 그러면 그런 학생들을 대상으로 하는 학교 검색하시면 많이 나와요. 어학 특기자, 영어 특기자, 국제 전형 이렇게 치시면 자 고려대, 경희대, 국민대, 연세대, 이화여대, 한양대까지 되게 다양하게 있고요. 자 고려대 보시면 하지만 국제학부 뭐 이렇게 뽑는데 자 고려대 이런 슈퍼 명문 학교들은 학생부를 당연히 보고 다른 걸 좀 생각을 많이 합니다. 그 아까 봤듯이 그 수능 최저 학력 이런 것도 봐요. 근데 수능 최저 학력 부산 외국어 대학처럼 수능 최저 학력이 굉장히 낮진 않겠죠. 그래서 학교마다 전형에 한계가 있기 때문에 제가 영어만 잘해서는 탑스쿨 가기는 힘들지만 갈 수 있는 대학은 있다고 말씀드릴게요. 그래서 만약 중학생이라면 또는 아직 학년이 낮은 학생이라면 다른 과목 전형에 따라서 우리가 전형 갈 수 있는 전형을 좀 찾아보시고요. 거기서 필요로 하는 능력치 수능 최저면 어디까지 맞춰야 되는지 그리고 학생부를 넣는데 내신 성적은 전 과목 다 보는 거 아니니까 뭐 과학 같은 건 빠지면 내가 신경 쓸 필요가 없겠죠? 어디까지 보는지 수학은 들어간지 아닌지 이런 걸
보고 확인하시는 게 필요합니다. 그래서 어학특기자 전형이라는 특징이 있다는 거 말씀드리는데, 제가 중학생들은 가능하면 내가 영어를 진짜 잘해도 더 좋은 탑스쿨들은 학생부랑 다른 면접이랑 다른 요소들을 꼭 공인 어학 성적 말고도 많이 보기 때문에 이런 입체적인 준비를 조금 더 해주시면 너무 좋을 것 같습니다. 화이팅! 자, 제가 녹화하다가 정지 버튼을 눌렀네요. 자, CY님, 저는 민사고를 노리는 중1 학생인데 거기를 갈 때쯤이면 선행을 얼마나 해놔야 할지 알려주실 수 있나요? 시골촌에 살아서 정말 이런 걸 물어볼 곳이 없네요. 자, 시골촌이어도 서울대 갈 수 있어요. 민사고 가고 서울대 가고 다 할 수 있어요. 왜? 지금은 온라인으로 너무 좋은 공부 자료들과 너무 좋은 교재들이 많은 시대이기 때문에. 그러니까 예전에는 마치 대치동에 와야 특수한 교재를 받고 막 특수한 강의를 오프라인으로 듣는 것 같지만 지금 절대 안 그래요. 제가 이런 영상을 찍는 이유도, 대치동 안 오신데 저 지금 만날 수 있잖아요. 저 대치동 괜찮은 학원 하고 운영하고 있는 잘 나가는 원장입니다. 그런데 제가 이렇게 교육 컨텐츠를 퍼다드리고 어머님들 또는 학생분들이 들을 수 있는 이유는 온라인으로 우리가 좋은 교육 자원들이 많이 공유되고 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너무 걱정하지 마시고요. 내가 가고 싶은 학교가 있다면 그 학교에 맞춰서 정보를 찾아보시면 정말 많은 자료들이 있고요. 그리고 좋은 교재들도 정말 많습니다. 그래서 제가 채널 개설해서 알려드리지 않습니까? 제 채널에 이 정보 있죠? 자, 자서고 입학 준비 로드맵, 이과 최상위권을 희망하는 학생들을 위한 내용입니다. 제가 이거 의학 치료수라고 했더니 그 치과 의사 어머님분이 의대 다음에 치대 아닌가요? 약대보다? 그래서 요거는 순위가 아닙니다. 제가 순위라고 써놓은 게 아니잖아요. 그렇죠, 어머니? 자, 그냥 약대가 새로 편입돼서 좀 더 강조 좀. 그리고 약대 솔직히 말씀드리면 아직 모르잖아요. 물론 치대가 더 높을 것으로 예상되지만 약대에 따라서 또 다를 수도 있겠죠? 그래서 일단 이 의학 최한수 또 의치 약한수라는 이런 좋은 탑스쿨 또는 이과 최상위권을 가기 위한 제가 로드맵 어떻게 짜야 되는지 알려드린 내용들이 있으니까 참고해 주시면 너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러면 의대, 약대, 치대, 한의대, 수의대 이런 탑스쿨 갈 수 있고요. 물론 문과편도 준비되어 있으니까 보시고, 자, 내가 중학교 때 뭘 준비해야 되는지 기준점 제가 되게 긴 설명을 해놨기 때문에 이걸 보고 참고하시면 너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두 번째 다음 편 국어로 넘어가도록 할게요. 슝슝원두님은 제가 자꾸 봐서 정말 친숙하네요. 저희 그 학원 옆에 계시는 것 같아요. 자, 원장님, 저희 둘째 중3 수학 문제 풀면서 틀리면 오는데 오늘 딱 해결책 주셨네요. 감사합니다. 네, 저희 중3 첫째 아들 녀석 관련해 질문이 있습니다. 예비 고등학생이라고 고1 학력평가 풀리고 있는데 국어를 풀리다 보니까 아이가 문학이나 문법 부분 안 배운 것도 있는데 풀어야 하냐며 자꾸 뭐라고 하는데, 지금 국어 고1 학력평가 풀리는 건 좀 이른 걸까요? 시간 되실 때 좀 알려주세요. 코로나 늘 조심하시고요. 자, 이런 궁금증, 실제 제가 이런 질문들이 저는 되게 좋은 것 같아요. 어머니들한테 제가 그 일반론적인 방법과 어떤 선택 기준을 알려드리는 거잖아요. 그런데 실제 해보면 약간 실제에서 생기는 차이점들이 있죠. 그리고 실제에서는 뭔가 결정을 또 해야 되는 것들이 있어요. 아이들이 그리고 이런 저항을 하지 않습니까? 우리 아이들은 항상 저항하니까. 자, 그러면 제가 솔루션 이런 경우에 명확히 드릴게요. 문학이랑 문법 부분 안 배운 거. 자, 문법 공부가 중등 때 충분히 돼 있으면 고등 문제 충분히 풀 수 있습니다. 하지만 내가 내신 공부할 때 문법 공부를 많이 하지 않았고 아직 문법이 좀 완성되어 있지 않다. 그러면 문법 문제 지금 고2 시험부터 통합형으로 모의고사 쌓여있는 게 아니니까 예전 모의고사 푸시는 거잖아요. 그러면 당연히 화법작문 문법이 앞에 부분에 한 15문제 섞여 있습니다. 그러면 근데 문법 문제가 대부분 5개 정도거든요. 그걸 제끼고 푸셔도 괜찮습니다. 문법 문제 5개 그냥 맞았다고 해주세요. 맞았다고 하고 점수를 보고 등급을 보시는 것도 괜찮습니다. 하지만 이제 고등학교 올라가기 전에 문법 공부 그래도 언젠가는 한번 해야 되니까, 제가 제일 추천드리는 건 언제죠? 알고 계시겠지만 고1 올라가기 직전 겨울방학, 그때 현대어 문법 학교 내신에 따라서 1학기 때 현대어 문법 한다면 그때 현대어 문법 집중하시고요. 그리고 2학기 때는 이제 고전 문법, 고대 문법 이런 거 들어가기 때문에 그때는 이제 여름방학 때 해주시면 좋습니다. 그 전까지는 문법, 지금식의 문법을 이제 내신 대비하는 것도 아닌데 막 준비하는 건 제가 추천드리진 않아요. 다른 거 해야 될 거 되게 많잖아요. 그 대신 우리가 문학이랑 비문학 해야 될 거 많죠? 그거 집중하시는 거 더 좋고요. 그리고 이제 하실 때 문학도 이런 질문 하죠. 애들이 나 문학 이 작품 공부 안 했는데 엄마 모의고사 봐야 돼? 자, 봐야 됩니다. 우리가 수능 시험을 볼 때 예측할 수가 없어요. 예전에 막 예측하려고 많은 분들이 노력하셨는데 새로운 작품이 들어가거나
예측해서 그 작품들을 막 공부한다고 해서 실제 시험을 잘 보지 못합니다. 수능 능력은 다른 거기 때문에 내가 처음 접하는 작품을 풀어야 되는 게 수능 시험이고요. 그 수능 시험을 잘 보기 위해서 고등 내신 과정에서 외부 제시문이 학년을 올라가면 갈수록 들어가죠. 적어도 보기로라도 외부 제시문이 들어가게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내가 공부한 문학작품만 시험 보는 건 올바른 태도는 아니에요. 특히 고등선행 준비할 땐. 그래서 아이한테 이 문학작품 내가 처음 봤어도 이 문학작품을 딱 처음 보고 판단하고 풀어야 그게 진짜 국어 능력이라고 말씀해 주시고 풀려주세요. 그래서 문학은 포함해서 풀어야 합니다. 외부 제시문 고등학교 때는 또 많이 들어오는 학교들도 엄청 많아요. 고2, 고3 올라가면 거의 외부 제시문으로 반 이상 막 결합 제시문 살짝 넣어가지고 통합해서 내시는 학교도 굉장히 많기 때문에 수능형으로 우리는 선행을 준비해야 됩니다. 자, 문법은 좀 꿍시렁꿍시렁거려요. 약간 빼주세요. 자, 샤이니 림님 선생님 항상 잘 듣고 있습니다. 영상을 보다 보니 궁금증이 생겼는데요. 혹시 고등문학은 중등문학을 따로 다지고 들어가는 건가요? 아닙니다. 안 하셔도 괜찮아요. 그리고 고등문학 그 개념이 제가 굉장히 중요하다고 말씀드렸거든요. 고등문학 개념을 공부하면 중등문학 개념이 당연히 다 들어가 있어요. 근데 중등문학 개념서를 보면 고등문학 개념이 다 풍족하게 들어있진 않기 때문에 아이가 학년이 너무 낮거나 중1이거나 뭐 초등학생이면 중등문학 개념서 보고 중등문학 문제 푸는 연습하면 너무 좋은데 고등을 준비하는 친구 이제 중2, 중3 이상 고등을 준비하는데 중등문학을 막 다 예쁘게 밟고 간다? 수학이 아니기 때문에 그럴 필요 절대 없다고 말씀드릴게요. 그래서 저희도 학년이 낮은 친구인데 이제 언어적 센스가 어느 정도 있으면 비문학이랑 어휘력 먼저 다져놓은 다음에 이제 문학 공부 들어갈 때 수능 개념 강좌, 개념 나비 효과 제가 예전에도 추천드렸죠? 한 30강짜리 있는데 그 중에서 이제 한 15강, 14강 정도만 들으면 문학 파트 정리가 딱 되기 때문에 그 내용만 딱 듣고 문학 문제를 풀게 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래서 중등 공부 다 안 하고 가셔도 괜찮습니다. 그래서 여기 또 공부하는 방법 제가 찍어놨지 않습니까? 국어선행 대치동에서 성공한 국어선행 탑 시크릿 안에 또 그 내용 들어있으니까 보고 참고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윤혜린님 원장님 영상에 많은 도움 받고 있습니다. 감사드려요. 예비 중등 집에서 대부분 홍콩으로 하고 있습니다. 스터디 플래너 같이 작성하며 1년 넘게 잘 지켜오고 있고요. 원장님의 국어선행 공부법 영상 참고해서 비문학 어휘 공부 중인데요. 출판사마다 비문학 문제집 1에서 3으로 대부분 나눠져 있습니다. 지금 자이스토리 1권 마무리 중인데 2권으로 넘어가야 할지 다른 출판사 1권으로 넘어가야 할지 궁금합니다. 자, 요거 질문이 두 가지라서 제가 여기까지 끊고 먼저 말씀드릴게요. 많은 분들이 요거 궁금하셨는데 사실 못 물어보셨죠. 자이스토리가 보면 1권, 2권, 3권이 있습니다. 비문학, 중등 비문학 공부할 때. 그러니까 1권을 공부하는데 아이가 너무 정답률 높고 도식화도 너무 잘하고 키워드 잘 찾아. 그런 경우에는 저희는 좀 더 과감하게 그 다른 출판사인지는 상관없으나 더 높은 학년 거 있죠. 그리고 예비 고1 또는 중3 또는 예비 고1 과정에 있는 문제집으로 올라가는 거 추천드릴게요. 도전. 하지만 아이가 지금 좀 더 많이 다지면서 해야 된다 그러면 같은 학년, 예를 들어서 중등 비문학인데 출판사를 바꿔서 하는 건 별로 의미가 없습니다. 오히려 쓸데없는 거 반복하게 되는 경우가 많기 때문에 우리 아이가 중등 과정을 하면서 정답률이나 도식화 분석이 잘 되지 아직 않는다 그러면 자이스토리 1, 2, 3권을 예쁘게 끝내주시고요. 1권 했을 때는 안 끝냈는데 2권 했을 때 꽤 수준이 된 것 같아. 이러면 3권 넘어가기 전에 한 번은 고등과정 저희가 많이 추천드린 거 예비 매3비죠. 고1 수준 그 내용인데 예비 고등부터 해도 충분히 괜찮습니다. 그리고 언어력이 되는 친구들 저희가 빠른 친구는 솔직히 말씀드리면 초육도 하는 아이가 있어요. 그래서 좀 선행이라는 게 트라이 해보고 힘들면 백해도 되잖아요. 그런데 트라이 한 다음에 무조건 막 밀어붙이시면 안 됩니다. 한번 시도해보고 오 괜찮다 소화한다 이러면 쭉 나가시는 거. 즉 다른 출판사라는 게 아니라 더 높은 학년 걸 도전하시는 걸 추천드릴게요. 근데 아직 얘가 좀 힘들어하고 정답률도 낮고 비문학 분석 힘들다 이러면 1, 2, 3권을 예쁘게 순차적으로 끝내시는 게 더 낫습니다. 그거 끝나고 더 높은 학년 거 하세요. 그리고 다른 출판사보다 어차피 겹치고 막 내용 수준 비슷하면 큰 도움이 되지 않는 경우가 많습니다. 자, 두 번째 질문. 어휘도 마찬가지고요. 순마 어휘력 1권 마무리에 EBS 중학 어휘가 독해다 마쳤습니다. 2권으로 가야 할지 다른 출판사 1권으로 갈지 갈피가 도전에 안 잡혀서 글 남겨봅니다. 자, 요건 달라요. 자, 영어 어휘력 책이랑 국어 어휘력 책 보는 게 비슷하다고 말씀드릴게요. 영어 어휘력 책 같은 경우는 뭐가 있죠? 능률복화도 있고 그리고 어휘끝도 있고 워드마스터도 있죠. 좋은 출판사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하지만 거기서도 보면 1, 2, 3권 또는 인문 기초
기본 실력 이렇게 막 3권에서 4권 중등 과정이 있는데 한 권 여기서 기본하고 다른 책에 뭐 실력하고 이런 거 저는 추천드리지 않아요. 어휘책은 한 출판사에서 바닥부터 위까지 가는 걸 추천드립니다. 요거 국어 어휘책도 마찬가지예요. 국어 어휘력 1권 마무리 하셨으면 순마 국어 어휘력으로 끝내신 다음에 다른 출판사로 진짜 얘가 능력이 생겼는지 체크 확인해 보시는 게 더 좋은데 그 전에 중간에 막 바꿔서 1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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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렇게 다른 출판사 골고루 하시는 건 실력 쌓는데 별로 도움이 되지 않습니다. 오히려 시간을 낭비하게 되는 경우가 굉장히 많아요. 그래서 지금 중학 자, 얘기하겠다 끊겼네요. 지금 중학 어휘력 1권 마무리 하셨다면 2권 가시는 거 추천드릴게요. 그리고 시리즈가 끝난 다음에 고등 어휘집 도전. 같은 중등 수준의 어휘집을 가는 것보다 그게 훨씬 더 효율적입니다. 자, 그리고 제가 이쯤이면 뭘 해주셔야 되죠? 좋아요 해주셔야 되죠. 좋아요는 정말 제가 컨텐츠를 만드는 힘이 됩니다. 여러분. 자, 유튜브가 저에게 수익을 많이 주지 않기 때문에 제가 재밌어서 하는 거라 그 정보를 퍼드리는 이유는 전국에서도 이제 공부 열심히 하고 싶은 친구들 많고 저희가 올바르게 공부의 방향을 설정해 드리는 게 사교육자로서 도움을 드리는 길이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컨텐츠 찍거든요. 그래서 좋아요 많이 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자, 그리고 중한 대치동 장원장 수학편으로 넘어가도록 할게요. 수학은 항상 질문이 많죠? 박연영윤성님 감사합니다. 지방 중3 고등 전 이과 수학은 수2까지 기준으로 잡으라는 영상은 보았습니다. 현재 8월 수원 수2 N제 다지고 있고 끝나면 수상하 다지고 고입 예정이었습니다. 아이가 잘해주면 시간적 여유가 있을 것 같아 수학을 더 한다면 어떤 과목 선택이 좋을까요? 확통 또는 미적. 자, 근처 일반 고들은 고등 2, 3학년에 확통이 학교 지정 교과로 편제되어 있고 기하 미적은 선택으로 3학년에 편제되어 있습니다. 일반 고들 많이 그러죠. 자, 미적 시작하려고 했고 한 번밖에 못 보고 고등 갈 것 같아 이것이 의미 있는 선행이 될까 싶어서요. 5개월 정도라도 개념이라도 보고 학교 가는 게 낫다는 분도 있고 해서요. 현재 6, 7개월 정도 여유 있고 이 시간 동안 계속 다지기만 하기에 뭔가 시간 효용상 아쉬운 것 같아 여쭙습니다. 비슷한 고민하시는 분들 진짜 많으실 것 같아요. 그래서 제가 결정을 드리면 물론 이과 막 최상위권 우리 아이가 진짜 좀 괜찮게 선행을 지금 얘기하신 걸 정말 잘 소화했다면 괜찮게 한 친구이기 때문에 저는 확통 미적 잘 생각해 볼까요? 확통 미적을 우리가 확통을 선택했을 때랑 미적을 선택했을 때 어차피 그 1년 동안은 확통 미적 둘 다 안 봐요. 그러면 어떻게 되죠? 둘 다 사라질 거예요. 그런데 덜 사라질 걸 하면 너무 좋겠죠. 수2까지 하셨다면 미적이 뭐죠? 제가 그 교과정 이제 고등편 또 이제 주말에 그 금요일이나 또 토요일에 제가 편집해서 마지막 고등 수학선의 홍보편 올릴 건데 수2에서 이미 미적분이 나온다고 말씀드렸죠. 수2에서 미분 적분이 나오고 그리고 미적분에서 미분법, 적분법 이래서 업그레이드죠. 그러면 즉 내가 확률 통계를 공부해서 까먹을 확률보다 미적을 공부해서 까먹을 확률이 더 낮아집니다. 왜냐면 미적분은 물론 어렵긴 하지만 내가 수2까지 해놓은 내용과 연계되기 때문에 그래서 저는 미적을 좀 더 추천드릴게요. 그리고 미적분 할 수 있으면 먼저 보는 게 되게 좋고요. 물론 최상위권 아니면 미적분 무리해서 가지 않으신 걸 더 추천드립니다. 시간 여유가 있다면 지금 여유가 굉장히 어떻게 보면 굉장히 많은 거기 때문에 그냥 수2까지만 계속 따지기에는 좀 지겨울 수 있잖아요. 공부를 또 잘하는 친구들은 선행이 재미이기 때문에 미적분 한 번 보더라도 좀 하시는 거 추천드리도록 할게요. 그리고 다른 거보다는 기하나 확통 같은 경우는 미적분까지 잘 돼 있으면 나중에 해도 충분합니다. 물론 뭐 각각의 선생님 따라 확통 기하도 어려워요라는 말씀을 하시는 분들이 있지만 수학적 토대가 수학상과 수원수2까지 잘 다져져 있다며 확통이랑 기하를 하는 게 그렇게 미적분보다 훨씬 어려운 건 아닌 건 확실하잖아요. 그렇죠? 그리고 우리가 이과 최상위권을 노리는 지금 학부모님이라고 저는 생각하기 때문에 미적분을 한 1회독이라도 구경해보시는 거 추천드립니다. 그러면 수2에 대한 이해도와 수2 공부에 대한 필요성도 더 많이 느끼게 될 거예요. 그럼 수2 공부에도 더 도움이 되겠죠? 수원 수2 수상화 준비가 잘 되어 있다는 기준은 무엇이며 어떻게 확인 가능할까요? 홍공 수학선행 공부법 안에도 말씀드렸지만 자, 모의고사 보는 기준으로 우리가 진짜 누적 공부가 되어 있는지 확인하는 거 그게 한계고 그리고 개념에 대한 빈칸 테스트나 누적 테스트, 전범위 테스트를 봤을 때 손실률이 얼마나 되는지를 보는 게 기준이라고 말씀드릴게요. 뭐 딱 부러지게 몇 등급까지 돼 있다 이런 말씀을 드리기 힘들지만 적어도 이제 우리가 누적 시험 볼 때 3등급 이상 모의고사가 예를 들어서 내가 수2까지 끝냈다 그러면 고3 3월 모의고사 볼 때 수2까지 범위가 들어가잖아요. 잘 나온다 이러면 이 친구는 이제 괜찮게 공부할 수능 고3 3월 모의를 봤을 때 3등급 이상 나온다.
훌륭하게 공부 잘한 겁니다. 1, 2등급 나오면 자 의대 갑시다. 가자. 자 이거 하실 수 있는 분이에요. 자 그래서 기준점 드렸고요. 그리고 모의고 개념 테스트는 전범위를 개념 테스트 막 내용 증명까지 봤는데 100% 맞는다? 이런 걸 기대하시면 안 돼요. 하면 너무 좋지만 그런 친구는 극히 드뭅니다. 극히. 그걸 만약 100% 다 맞는다? 그 아이는 뭐 의치 약한 수가 아니라 그냥 강사해드려요 지금. 자 그렇기 때문에 뭐 개념 누적 테스트 같은 경우는 전범위 테스트를 봤을 때 한 70% 정도 기준 7, 80% 이상 맞으면 괜찮고요. 그럼 파악할 수 있잖아요. 내가 기억나지 않는 20, 30% 공부할 수 있는 범위가 눈에 딱 보이는 학생이니까 그것만 리마인드 복습해주면 계속 실력이 쌓이게 되겠죠. 그런 개념 테스트한 모의고사로 기준점을 잡으시면 됩니다. 자 마음 표현하기님 안녕하세요. 중2 학생인데 2-와 3-를 병행해서 나가고 있는데 어떨까요? 주 3회 중 2대1로 진행 중입니다. 학생이 지금 하고 있는 방식에 의문을 많이 가집니다. 꼭 답변 부탁드립니다. 제가 중등 홍콩 공부법에 이거 이미 말씀드렸죠. 지금 여름방학 이제 거의 끝났지만 자 2학기 시험 잘 봐야지 우리가 선행하는 게 의미가 있고 즐겁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2- 메인으로 하면서 3-는 까먹지 않게. 왜냐면 아이한테 이 얘기는 해주세요. 그러니까 내신 기간이 확 들어가는 뭐 D- 내신 기간 D-4주 정도에까지 3-를 계속 그 이후에 이어가는 건 별로 좋지 않습니다. 내신을 좀 집중하는 게 좋기 때문에 물론 지역에 따라서 또는 아이의 능력에 따라서 저희는 D-1주까지도 그 선행 공부나 내신 이해 공부, 능력치 공부를 하는 친구들이 있어요. 근데 일반적으로 봤을 때는 내신 기간 푹 들어가는 한 3-4주 남겼을 때는 그 내신만 집중하시는 게 좋고요. 그거보다 최상위권, 더 상위권 있는 친구들은 조금 더 가셔도 되는데 3-1을 하는 이유는 뭐라고 했어요? 3-1 이미 공부해놨는데 사라지는 게 더 문제니까 2-1을 한다고 해서 3-1 내용들이 안 사라지고 기다려주는 게 아니잖아요. 그리고 지식과 정보라는 건 반복을 해서 숙달도를 만들어야 됩니다. 숙달해야지만 안 사라져요. 내가 지금 한 번 공부했을 때 빡! 잘 됐다고 해서 남아있는 경우 어른들도 없어요. 저도 그런 경우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주기적인 반복을 해주는 게 좋고 지금 2대1 또는 더 지금 학기 시간 들어가시면 3대1 내신 기간이 좀 중간 시험이 확 뒤로 미뤄졌다면 내린 학교도 있으니까 안 보는 학교도 있고 그런 경우에는 3대1 정도로 조절해서 3-1 공부 꼭 챙겨서 가시는 걸 저는 추천드릴게요. 그래야지 나중에 선행 공부하거나 자 내년 3-1 진짜 해야 될 때 정말 까먹지 않아서 되게 해피하게 공부할 수 있어요. 자 어렵게 해놓았으니까 사라지지 않게 하시라고 제가 추천드리는 겁니다. 3-1도 병행해서 하시라고. 그래서 제가 홍콩 선행 공부법 영상 찍어놓은 것도 다시 한번 보시면서 왜 해야 되는지 생각하고 아이한테 말씀해 주시면 너무 좋을 것 같아요. 자 최지원님 실전 개념이라고 강사들이 하는데 실전 개념이 정말 필요한 건지 궁금합니다. 자 제가 좋아하는 1타 강사 선생님 중에서 정승재 선생님 이제 수업 보시면 당금질 포스터 되게 멋있네요. 2022 자신과 확신이 만드는 새로운 비전이 다시 시작된다. 교과서 개념에서 멈추지 않는 실전 개념, 평가한 개념, 킬러 개념 1타 강사도 말씀을 드리는 실전 개념입니다. 자 그렇다면 실전 개념이 진짜 무엇일까? 일단 실전 개념이라는 걸 우리가 약간 데피니션이 명확하진 않아요. 누구나 다 물어보면 강사분들도 말이 약간씩 다르죠. 그런데 좀 공통적으로 말씀하시는 것들은 제가 생각하기에도 실전 개념이라는 건 우리가 그 개념을 디테일하게 알려주면 도출 과정이나 증명 과정 모든 게 다 필요하잖아요. 그런데 그런 내용 말고 진짜 문제를 쓸 때만 딱 쓰는 개념 또는 문제를 풀 때 개념상으로는 원론적인 개념을 딱 들이밀어서 풀면 되게 오래 걸리는데 심플한 공식 한두 개로 딱 넣으면 문제 풀리는 개념들이 있습니다. 그런데 저는 요걸 실전 개념이라고 하기보다는 테크닉이라고 말씀드릴게요. 그래서 테크닉과 개념을 좀 구분하자면 개념이 충분히 잘 다져져 있으면 실전 개념을 빨리 할 필요는 없습니다. 고등학생이 아니라면 고2, 고3 때라면 실전 개념 필요해요. 왜냐면 수능 시험이라는 게 시간을 제한해놓고 시험을 보기 때문에 테크닉도 되게 많이 필요하고요. 난이도 엄청 높은 문제는 푸는 방식이 여러 개이기 때문에 내가 그 개념 한 가지만 명확히 가지고 푸는 것보다는 그 개념을 변형한 공식이라든가 그런 게 실전 개념이에요. 그런 내가 테크닉상으로 필요한 개념들이 있어요. 그런 내용들을 채울 필요가 있기 때문에 이런 인강으로도 너무 잘 찍어서 만들어져 있고요. 그런데 선행 공부할 때는 저는 실전 개념이 그렇게 중요하다고는 말씀드리지 않을게요. 오히려 내가 개념을 잘 다지는 게 훨씬 더 중요합니다. 그걸 잘 다지면 실전 개념 또는 테크닉
자연스럽게 만들어지는 경우도 있고 학년이 올라가서 필요할 때 내가 그걸 할 수 있게 됩니다. 실전 개념이라는 것도 내가 원 개념을 똑바로 모르면 도움되지 않습니다. 근해 공식도 어떻게 보면 실전 개념이죠. 근해 공식 유도 완전 제곱식으로 근해 공식을 유도해서 문제를 풀 수도 있어요. 근데 시간이 너무 오래 걸리니까 근해 공식이라는 형태로 딱 예쁘게 정리된 상태에서 문제 풀 때는 그것만 딱 쓰면 되게 만들어 놓은 거잖아요. 요런 게 일단 실전 개념이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일종의. 자, 그래서 개념을 선행 공부할 때는 다지는 걸 더 중요하게 말씀을 드릴게요. 지금은 수능 보는 게 아니니까. 자, 해피라이프 헤라님, 선생님, 제가 목이 말라서 잠깐만 끊고 갈게요. 해피라이프 헤라님, 선생님 아이가 중2 수하를 혼자 하고 있는데 오늘 귀류법 문제가 너무 적어서 그쵸? 알펜과 개념 원리를 병행하고 있는데 그 안에 귀류법 문제가 당연히 개념서기 때문에 귀류법은 테크닉이라 좀 덜해요. 아는지 모르는지 잘 모르겠다고 합니다. 그렇죠. 아이가 근데 메타인지가 잘 되나요? 이럴 때 다른 문제집을 더 사주는 게 맞을까요? 그냥 거기 있는 것만 풀 수 있으면 됐어 라고 해야 할까요? 제가 귀류법이 뭔지 몰라서 뭐라고 해야 할지 모르겠어요. 모르셔도 괜찮아요. 이거 근데 귀류법은 너무 특수한 테크닉이라고 볼 수 있어요. 그래서 개념 공부할 때는 그 알펜과 개념 원리 있는 것만 하셔도 충분하고요. 자, 귀류법 제가 설명을 좀 더 드리면 요거 이제 가르치시는 분 중에서는 개념 강좌할 때 아예 빼놓고 선행할 땐 빼놓고 지도하시는 분들도 굉장히 많아요. 그렇게 막 크리티컬하게 중요하진 않기 때문에. 하지만 나중에 이제 고등 내신 보거나 수능 볼 때는 요거 나올 수 있습니다. 그런데 어떻게 대부분 문제가 나오냐면 증명 문제로 나오고 증명 과정이 있고 그 과정을 다 알려준 다음에 중간에서 틀린 거 찾기나 빈칸 넣기로 나와요. 왜냐면 기류법이라는 게 어떤 명제, 제일 대표적인 케이스인데 루트 2는 유리수가 아니다. 무리수잖아요? 아니다가 참임을 증명하라. 이걸 그냥 수학 공부했다고 해서 이런 증명 과정을 만들어낼 수 있는 친구는 없습니다. 당연히 있으면 진짜 너무 특별한 친구라 걔는 수학과 보내세요. 하지만 대부분의 경우에는 이 증명 과정을 외우고 이해하고 공부해야 됩니다. 그래야지만 똑같이 쓸 수도 있고 대부분의 경우는 똑같이 쓰는 문제는 거의 안 나오기 때문에 빈칸 채우거나 논리적으로 틀린 거 고치는 문제만 나오거든요. 그래서 개념 공부할 때는 너무 신경 많이 안 쓰시고 다음 걸로 넘어가셔도 돼요. 되게 제한된 범위의 특수한 케이스의 내용이라고 생각하시고 일단은 지금 개념서 있는 것까지만 하고 넘어가 요렇게 해주셔도 괜찮습니다. 실제로 들어가도 증명을 외우고 문제 푸는 경우가 일반적이기 때문에 그렇게 완전 지금 단계에서 중요하지 않다고 말씀드릴게요. 자, 두 번째 질문. 복습할 때 생각이 안 나는 부분은 어떻게 하나요? 답지나 인강 그 부분을 다시 들어보라고 하나요? 오답 노트를 보며 다시 하라고 해야 하나요? 자, 어른들도, 어머니도 말씀하셨지만, 제 영상을 찍어도 다시 보고 기억해야 되잖아요. 노트 필기도 하고, 해놨던 것도 다시 봐야 되잖아요. 그게 원래 학습입니다. 원래 까먹고, 내가 알고 있어도 그 내용을 100% 이야기해서는 여러 번 봐야 되는 경우가 반드시 존재해요. 까먹기 때문에. 그래서 복습할 때 생각 안 나? 괜찮아요. 예를 들어서 뭐 센수화 문제를 내가 다시 푸는데 시스템 풀었던 문제를 다시 푸는데 또 틀려. 괜찮아. 원래 틀려. 그걸 다시 맞는 게 엄청난 겁니다. 저희가 센수학 같은 경우는 시스템 틀렸던 문제 2차 풀이 시키면 제 정답률이 75% 넘으면 진짜 너무 훌륭해요. 걔는 거의 정규권이에요. 이미 대부분의 경우 거의 50% 이하예요. 그러니까 분명히 분석도 하고 다시 풀리고 저희 막 오답카드도 만들고 했는데 정답률이 50% 이하예요. 괜찮아요. 그걸 다시 그래서 풀고 틀렸던 과정을 내가 또 지난번이랑 틀렸던 과정이 동일한지 확인해보고 이러면서 학습 능력이 만들어지는 겁니다. 그래서 예전 오답도 다시 보고 오답을 내가 다시 풀 때 헷갈리는 개념이 있다면 그 개념 다시 보는 게 당연히 중요합니다. 그래서 제가 책들도 어떤 책들을 추천드려요. 개념서를 내가 다시 봤을 때 이해할 수 있는 책들로 추천을 드리죠. 그래서 복습은 너무 당연하고 2차, 3차, 4차 해야 된다고 생각하시는 게 좋습니다. 한 번 했다고 완벽히 하는 공부라는 건 세상에 존재하지 않습니다. 자, 그래서 복습하는 거 너무 좋고요. 당연히 다시 봐야 됩니다. 자, 71TV님. 원장님 디테일한 중등선행 공부법 고급진 강의 감사합니다. 홍콩으로 공부할 수 있게 잘 알려주셔서 도움 많이 되었습니다. 그런데 원장님 홍콩식 개념 독학 방법도 많이들 추천해 주시던데 원장님 생각은 어떠신지 궁금합니다. 잘하는 아이가 아니어도 자기주도로 공부하려면 개념 독학으로 해야 나중에 고등 가서 어려운 수학도 할 수 있다고 하시는데 좀 혼란스러워서요. 원장님 의견 듣고 싶어요. 바쁘시겠지만 답변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자, 이거는 되게 무거운 주제예요. 제가 홍콩식 개념 독학 요거는 하는 것도 좋고 안 하는 것도 좋습니다. 자, 황희정생 같은 대답이죠. 모두 다 옳다. 하지만
모두 다 옳은 건 조건에 따라 다르겠죠. 자, 수학이 이런 내용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어떤 분은 양을 많이 풀려야 된다. 어떤 분은 질적으로 해야 된다. 어떤 분은 문제를 해설지 보지 말고 개념만 보면서 풀릴 때까지 잡고 있어야 된다. 그게 뭐 30분이건 1시간이건 또 어떤 분들은 해설지 분석해서 패턴으로 학습을 할 수 있게 만들어야 된다. 되게 다양한 의견들이 있죠. 요거 제가 오늘 기준 되게 명확히 알려드릴게요. 요거 에피소드를 원래 한번 뽑으려고 했는데 제가 일단 되게 다급하기 때문에 말씀드릴게요. 누구의 말이 맞는가? 너무 많은 사람들이 다양한 얘기들을 하죠. 자, 다양한 얘기를 하는 이유가 있습니다. 이거 되게 깊게 생각하셔야 돼요. 장님 코끼리 만지기라는 속담, 고사성어도 있죠. 장님 코끼리 만지기가 뭐죠? 장님들은 눈을 크게 뜨고 전체를 다 볼 수 없기 때문에 부분만 만지면서 부분으로 판단합니다. 다리를 만졌을 때 나무 기둥인가? 그리고 코를 만졌을 때는 호스인가? 그리고 귀를 만졌을 때는 코끼리는 부채 모양으로 생겼어. 이렇게 일부분을 가지고 판단하죠. 그런 오류도 있고요. 그리고 두 번째 오류, 생존자 오류. 생존자 오류가 뭐냐면 자기가 어떤 영역에서 성공해서 살아남았어. 그러면 마치 자신의 성공 과정이 절대적인 공식인 양 착각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생존자 오류 굉장히 많은 경우에 퍼져 있어요. 이게 되게 일반적인 두 개의 오류에 거의 모든 대부분의 선생님들이 빠져 있다고 보시면 됩니다. 아닌 경우가 사실 오히려 더 적어요. 그래서 자신의 방법이 마치 옳다는 듯이 막 주장을 하시는데, 생존자 오류가 뭐죠? 내가 어떤 성공한 방식들, 그 계단 그냥 열심히 올라오면 성공하잖아. 너는 왜 열심히 안 올라서 실패하니라고 얘기하지만 실제 계단에 결함이 있는 경우, 그리고 부셔져 있는 계단을 오르라고 하는 경우도 되게 많죠. 그 사람한테만 운이 좋아서 적용된 케이스를 모두에게 적용할 순 없습니다. 자, 우리가 진짜 찐 전문가라면 이 두 가지 오류에 빠지지 않게 항상 자신을 둘러다보고 자신을 성찰해야 되고 자신의 의견이 절대적인지 생각해야 됩니다. 왜냐면 의견이 나누는 이유는 절대 솔루션이 하나로 수렴되지 않기 때문이에요. 솔루션이 두 개 이상인 거고 그 솔루션은 상황에 따라서 오름이 다르기 때문입니다. 솔루션 A, B가 둘 다 옳은 건데 A는 A 상황에서만 옳은 거고 B는 B 상황에서만 옳은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의견들을 구분해서 들어야 됩니다. 명제 A만 막 절대적으로 옳다. 제가 별로 좋아하지 않는 수학 선생님들 타입 중에서 윽박 지르고 애들한테 강요하고 설명도 잘 안 해주시는 분들, 어머니들이 가끔 이런 분들을 되게 선호하시는 경향이 있는데, 안 좋습니다. 결국은 아이가 수학에 트라우마를 가지게 돼요. 특히 중등 이하 학년들에게 막 명문대 나왔으니까 저 선생님 말 들어, 이런 추천을 하지 않으시는 걸 추천드릴게요. 명문대 나오지 않아도 아이들을 진짜 사랑으로 감싸고 조곤조곤 한 단계씩 친절하게 이끌어주시는 분들이 훨씬 우월한 교육 방식을 가지고 있는 겁니다. 어머니들이 윽박지르고 혼내주는 강력한 선생님을 원하지만 강력한 방법이 아이한테는 듣지 않아. 아이들은 채찍질한다고 물가에 가서 물을 마시지 않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마음씨 좋은 선생님들이 할 수 있도록 저희가 지도를 해줘야 돼요. 자, 성급한 일반화의 오류. 선생님들이 내가 서울대 나왔기 때문에 이 방법이 맞아. 너는 문제가 맞을 때까지 고민하고 풀어야지 진짜 실력이 돼. 자, 이 경우는 수학을 좋아하고 사랑하고 수리적 능력이 있는 최상위권 친구들한테만 맞는 방법이라고 말씀드리고, 최상위권 친구들 중에서도 수학을 그닥 좋아하지 않는 친구들은 이 방법이 좋지는 않습니다. 그리고 지금 일단 빠른 속도로 실력을 늘려야 되는 경우에는 시간 낭비가 크기 때문에 이 방법이 좋지 않습니다. 조건에 따라서는 아니라는 말씀을 드릴게요. 그래서 어머니가 질문하신 것 중에서 홍공을 해야 된다. 이거 좀 예전 분들, 그리고 예전 공부해서 좋은 학교 가신 분들, 또는 의사, 막 이런 분들 있죠. 아버님이 의사야. 이러면 성급한 일반화의 오류랑 생존자 편향의 오류에 빠지실 가능성이 굉장히 커요. 저희 학부모님 중에서 교수님들도 많고 학교 선생님들도 많고 엄청 성공하신 사업가분들도 굉장히 많은데, 그 분들 중에서 대부분은 자녀 교육에 그 디테일한 컨텐츠를 건들지 않았을 때 성공하시는 비율이 더 높습니다. 그러니까 자기가 보고서 내 방식을 강요하면 아이들은 무조건 그 방식을 대로 안 하게 돼요. 싫어하게 돼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 아이 상황에 따라서 판단하시는 게 좋고, 선생님의 편협한 생각 또는 아버님이나 어머님이 공부했던 한 가지 방식으로 아이들한테 강요를 하시면 절대 안 됩니다. 우리 아이가 지식을 습득하는 수준, 우리 아이의 지금 현재 수준을 보고 방법을 판단하셔야 되는데, 제가 솔루션 명확히 드리면 조건,
자, 우리 아이가 개념서를 읽었을 때 개념서를 자신의 혼자 힘으로 읽을 수 있는 능력이 있다. 읽고 엄마한테 설명도 할 수 있어. 그리고 문제를 푼 다음에 담았진 않지만 해설지를 보고 내가 틀린 걸 찾아서 질문을 만들어낼 수 있어. 이런 수준의 학생이라면 홍공으로 개념 공부하셔도 됩니다. 하지만 그렇게 한다고 해서 무조건 그렇게 하지 않는다고 해서 최상위 등급을 안 받는 거 아니에요. 절대로. 좋은 자료가 지금은 너무 많잖아요. 온라인 자료 인강들도 되게 많고 내가 헷갈리는 것들을 찾아볼 수 있는 책들도 많습니다. 그런 자료의 도움을 많이 받는다고 해서 그게 공부의 능력을 낮추는 게 아니라 그게 더 좋은, 지금 현 시대에는 더 좋은 공부 능력이라고 말씀을 드릴게요. 그래서 우리 아이가 그런 텍스트 분석 능력이랑 설명 능력이 충분하지 않다 이러면 도움을 많이 받으신 걸 더 추천드릴게요. 자, 정리 드렸습니다. 아이는 제가 약간 흥분한 것 같아서 낮추고 말씀드릴게요. 우리 아이 조건에 맞는 솔루션을 선택하는 게 필요합니다. 우리 아이가 지금 어떤 상태인지에 따라서 선생님한테 말씀을 드리고요. 그런데 그걸 막 강요하시는 분도 있어요. 대부분 끝이 안 좋게 결론 나는 부분들이 있습니다. 그런데 선생님이 왜 이렇게 해야 되는지 아이 특성에 맞춰서 요 방식이 좋습니다라고 얘기하시면 그건 너무 좋은 방법이에요. 하지만 그런 거 없이 무조건 이렇게 해야 돼요. 무조건 이렇게 해야 돼요. 이러면 지금 수포자가 많고 수학을 아이들이 많이 싫어하는 이유 자체가 그런 선생님들을 만났기 때문인 경우가 좀 많은 다수의 케이스라고 말씀드릴게요. 그래서 저는 우리 아이 조건에 맞는 솔루션 어머니가 현명하게 선생님과 논의해서 선택하시거나 어머니가 아이랑 논의해서 정하시는 걸 추천드립니다. 조건에 따른 솔루션을 찾으셔야 돼요. 절대 방식은 없습니다. 방식이 두세 가지가 있고 그게 우리 아이한테 맞는 걸 찾는 게 제일 중요하고 우리 아이에 대해서 가장 잘 파악하고 있는 건 어머니잖아요. 그래서 어머님의 의견이 정말 중요하다고 말씀드릴게요. 자, 우리 아이 조건에 맞는 솔루션 선택하시는 슬기로운 어머님 되주세요. 자, 감자님, 선생님 강의 잘 보고 있습니다. 예비 중입니다. 지금부터 중2 수학 처음 시작하려는데 개통 수학으로 시작해도 괜찮을까요? 상담해본 학원이 개통 수학 방식으로 한다고 합니다. 자, 제가 이거 홍공공부법에도 괜찮다고 오히려 좋다고 말씀드렸죠. 오히려 1, 2, 1, 2, 1, 2 이렇게 섞였을 때 되게 혼동스러워하고 힘들어하고 2학기 거 하다 1학기 거 까먹어서 다시 힘들어하고 이런 친구들 너무 많습니다. 개통 수학 방식으로 지도하는 것 굉장히 저는 바람직한 방식이라고 말씀드릴게요. 애가 지겨워하지 않는 이상. 물론 이것도 쓰는 방법 말씀드렸죠. 무조건 학기로 올라가는 것보다 막 3-1 갔는데 너무 힘들어요. 그럼 2-1 복습하면서 이제 도용 파트도 공부하거나 내신 대비가 있어. 그러면 2- 하면서 3- 복습하거나 이런 식으로 개통을 내려놓지 않은 상태에서 공부를 같이 병행하는 테크닉들 제가 영상에도 잘 설명드렸기 때문에 그런 걸 이용하시는 게 좋고요. 일반론적으로는 개통 수학 하시는 게 되게 좋습니다. 자, 그리고 영어편 넘어가도록 할게요. 샤이니 린님, 늘 잘 보고 있는 학부모입니다. 아이랑 엄마표로 영어 공부하고 있는 중2 학생인데요. 영어 실력은 꽤 좋은 편인데 탑 연설문 하고 구문 독해 해도 되나요? 아이가 연설문 하고 싶다 해서 시작했는데 수능형 스타일의 모의고사 문제 먼저 풀어야 할지 고민이 돼서요. 영문법은 지금 반복하고 있고요. 바쁘시지만 꼭 답변 부탁드려요. 자, 모의고사 되게 중요한 것 같지만 탑 연설문 아직 중2잖아요. 그러면 우리가 지금 특히 학기가 시작했으니까 많은 걸 동시에 하실 필요는 없습니다. 모의고사 연습 나중에 하셔도 되고요. 또는 모의고사는 뭐 주일에 한 번 또는 2주에 한 번 정도 진짜 그냥 실전처럼 푸셔도 되는데 실제 능력은 내가 특정 좋은 텍스트를 가지고 다양하게 씹어먹는 게 제일 좋습니다. 영어 제시문 탑 연설문 같은 경우 내용도 너무 좋잖아요. 문장 외우고 있으면 제일 좋아요. 그렇기 때문에 어휘, 수거, 관용어구 표현 공부하고 그리고 직독직해 해보고 그 다음 의역도 해보고 그 다음에 영작해보고 내가 해석해놓은 거 보고 영작도 문장 내가 다시 만든 다음에 원문이랑 비교해서 첨삭해보고 최종 단계에서는 외운 다음에 내가 그 동영상을 찍던 사람들 앞에서던 그 연설문을 마치 그 사람인 양, 그 명사인 양, 내가 오바마 대통령인 양 해보신 연설까지 하는 것까지 완성하시면 제일 좋습니다. 그런 훈련을 하시면 영어 능력이 비약적으로 상승한다고 말씀드릴게요. 좋은 텍스트이기 때문에 그걸 더 다지고 하는 게 단순한 모의고사 스피드 훈련이나 많은 문제를 푸는 것보다 실제 실력 향상에는 더 큰 도움이 됩니다. 하지만 모의고사가 약간 걱정되신다면 적어도 한 달에 한 번 정도 그냥 스피드 훈련으로 풀어보시면 됩니다. 네. 자, 그리고 과학편으로 넘어가도록 할게요. 심은영님, 선생님 영상 진심 도움 많이 받고 감사합니다. 중등 과정 3학년까지 오투르 진도 다 나간 후 과학은 선행한 다음에 통합과학 또는 물리화학 중 뭘 듣는 게 좋을까요? 현재 중1이고 자석 아닌 강남 일반고로 생각 중입니다. 아이가 이과 최상위권이라면 제가 이과 공부법 올린 거 참고하시면 되고 또 제가 최근에 이거 공정의 히트자 홍공으로 마스터하는
과학선행 학습 전략 이런 거 제가 올려놨죠. 그래서 요거 보시면 자 도움이 되는데 제가 직답 한번 드리면 바로 답을 하나 드리면 자 아이가 일단은 중3 과정까지 했다 그러면 통합과학은 되게 수월하게 할 수 있어요 사실. 그래서 저는 물리 또는 화학을 제가 먼저 추천드리긴 했지만 화학을 먼저 하시는 걸 추천드릴게요. 했는데 애가 너무 힘들어한다 그러면 대단원 1, 2단원 정도 하고 바로 백 하시는 거, 그러니까 꾸역꾸역 하는 거는 좋지 않다고 말씀드려요. 선행이잖아요. 시행착오니까 한두 단원만 한 다음에 좀 내리셔도 됩니다. 그때 통합과학 하셔도 돼요. 통합과학에서 필요한 파트 골라서 한 다음에 다시 뭐 물원화원 도전하시는 걸 추천드립니다. 그래서 상위권을 노리신다면 조금 더 과감한 도전하시는 게 좀 더 필요하고요. 너무 예쁘게 다진다고 정답이 아닙니다. 자, JY킴님 선생님 영상 너무 감동해요. 감사합니다. 물리는 수학선에 어느 정도 했을 때 어느 학년부터 하는 게 좋을까요? 화생물질 순서대로 하라고 하셨는데 화학 다 끝내고 생물질 순서대로 들어가야 되나요? 제가 물리 먼저 설명을 드릴게요. 자, 물원 우리가 챕터 알아야지 뭘 하겠죠. 역학과 에너지, 물질과 전기 자기장, 파동과 정보통신 이렇게 세 가지의 큰 대단원이 있습니다. 여기서 자 수학적 기초 능력이 필요한 거는 1단원의 역학과 에너지, 특히 힘과 운동입니다. 힘과 운동, 역학 파트 누구나 다 물리에서 역학 파트가 굉장히 중요한데 이 역학 파트에 이제 수학적 능력이 필요한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그러면 과연 얼마나 필요한가? 실제 텍스트를 열어보면 자 역학 파트에서 보면 등가속, 가속운동, 속도그래프 이런 것들에서 수학적 개념들이랑 공식들이 정말 많이 쓰이는데 자 함수 개념이 안 잡혀있는 친구들은 여기서 기울기 내용 나오고 이러면 정말 힘듭니다. 그렇기 때문에 함수에 대한 기초가 잡혀 있어야 돼요. 물론 물리 가르치는 선생님들 중에서 수학 기초만 딱 알려주고 요거 하면 돼 라고 얘기하시는 분들이 있는데 실제 물리 원이 끝났을 때 애가 수학 안 돼 있는데 그걸 기초 개념만 가르쳐서 푼 친구들은 문제를 껍데기로 풀어서 내공이 안 생긴 경우가 태반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수학을 어느 정도 하라고 말씀드렸는데 실제로 수학 커리큘럼 안에 물리와 관련된 내용들이 들어가 있습니다. 실제 응용 문제도 되게 많이 있고요. 그래서 이건 위키백과에 제가 찾은 건데 찾아보시면 수투에서 미분, 1차원 상의 속도와 가속도, 적분, 1차원 상의 속도와 거리 이렇게 내용이 들어있어요. 기하 가면 3차원 유클리드 공간 속에서 벡터 같은 경우는 이제 내적 뭐 이런 거 나오기 때문에 물리에서 중요한데 자 그럼 이거 기하까지 다 하고 해야 되나요? 그렇지 않습니다. 제가 아까 말씀드렸죠. 함수에 대한 개념이 정확히 잡혀있는 즉 저는 수상까지는 명확히 하라고 말씀드릴게요. 얘가 직선의 방정식 정확히 알고 그 기울기에 대한 개념, 그래프를 그릴 수 있는 상태가 됐을 때 함수에 대한 개념이 이해됐을 때 함수라는 게 점의 이은 연속이다. 이런 걸 개념이 잡혀야지만 물리 역학 파트를 했을 때 실질적인 이해가 만들어집니다. 그래서 수상까지 명확히 다졌을 때는 물리 원 하셔도 괜찮아요. 그렇지 않은 경우에는 무리하게 즉 중등과정 겨우 했는데 물리한다. 이러면 좀 사상 누각이 될 가능성이 굉장히 높다고 말씀드릴게요. 자, 박승희님, EBS 아예 5분 특강 없는 것 같고 5분 개념 추천 영상이 있는데 이건 다른 건가요? 자, EBS가 정말 많은 노력을 합니다. 계속 바뀌죠. 되게 훌륭합니다. 그래서 EBS 홈페이지 다시 들어가시면 5분 개념이로 위에 탭에 있어요. 지금 너무 중요하고 사람들이 많이 찾아보니까 올라간다고요. 제가 찍어서 많이 올라갔나요? 그랬으면 좋았을 텐데. 자, 5분 개념 추천 영상 보시면 5,375개의 영상 이래가지고 세부 내용 들어가시면 검색도 할 수 있어요. 그래서 검색해서 그 강의 내용 안에 들어가면 더 잘려있는 내용들이 들어가 있습니다. 세상을 눈으로 지구과학주 이러면 들어가서 지구과학에 대한 내용들이 이렇게 한 5분도 아니에요. 5분보다 더 짧은 클립으로 예쁘게 입체적으로 이해할 수 있게 들어있는 경우가 들어있습니다. 그래서 너무 도움되고 필요한 부분만 검색하셔서 보셔도 돼요. 똑같은 내용입니다. 제가 추천드린 바로 그 내용. 이렇게 그림도 너무 잘 돼 있죠. 과학은 이미지이기 때문에 이미지를 보시면 너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마지막 사회 기타 편. 바다 같은 예심. 선생님 강의 노트 필기하면서 듣고 있네요. 저희 아이가 국제고 희망하는데 국제고는 사회 과목이 어렵다고 하는데 예비고일 때 사회 선행도 해야 할까요? 자, 문과니까 자 이과가 아니죠. 그러면 문과니까 이제 과학 선행을 되게 통합과학 정도까지만 해도 되기 때문에 사회 같은 경우는 애들이 뭘 힘들어하는 영역이 있어요. 그냥 다 힘들어하는 게 아니라 법 파트, 경제 파트, 대단원 하나씩이 법, 경제 이렇게 돼 있거든요. 그 두 파트랑 그리고 앞에 대단원 1, 2단원에 거의 1단원에 좀 집중인데 지리가 내용이 굉장히 암기할 게 많습니다. 그래서 그 대단원 한 3개에서 4개 정도만 좀 집중시켜서 미리 해놓으시는 걸 추천드릴게요. 다 하는 거는
많이 까먹더라고요. 그래서 별로 도움이 되지 않아서 그 세 단원에 좀 집중해서 하시는 게 되게 훨씬 더 그 집중하고 외울 거 확실히 외우는 게 훨씬 더 도움된다고 말씀드릴게요. 잠깐만 끊고 할게요. 자, 허기웅님. 자, 중2 아이고 추학과 영어는 학습해놓은 것이 많아 다시기만 하면 되는데 이 부분은 의도대로 하면 될 듯한데 문제는 과학이나 사회 등 혹은 비교과 등 여러 가지가 또 학원에 욕을 붙이기고 있습니다. 끝이 없는 사교의 늪을 어떻게 하면 슬기롭게 골라 빠질 수 있을까요? 아직 어리기에 오로지 훈공만으로 지칠 것 같아 학원 병행을 놓치지 않고 있는데 어느 시기쯤 온전히 혼자 공부하는 게 가장 효율적일까요? 자, 사교육, 공교육 가장 목적하는 바가 사실 저는 좀 다르다고 생각합니다. 공교육은 태도와 미래, 진로 이런 것들을 만들어주고 기초학습 능력을 만들어주는 게 목적이어야 할 것 같고요. 사교육은 학생마다 학생의 수준의 능력치에 따라서 필요한 것들이 다르잖아요. 거기에 맞춤형으로 필요한 것들 우리가 골라서 쓸 수 있는 영역이기 때문에 되게 두 개가 공생해야 되는 정확한 영역. 하지만 물론 모두 다 공격하는 건 무리한 사교육이죠. 필요 없는 사교육. 저도 사교육자지만 필요 없는 사교육과 무리한 사교육하는 거는 저도 반대입니다. 그래서 아이한테 필요한 도움, 맞춤형 도움을 받기 위해서 골라 빠지는 거, 요런 슬기롭게 골라 빠진 거 되게 좋네요. 그래서 정의를 저희가 잘 내리는 게 필요합니다. 어머니가 고민하신 게 이거잖아요. 자기주도 학습. 그러니까 진짜 자기주도 학습이 뭔지, 우리 아이는 100% 자기주도 학습은 언제 될 수 있는 건지, 100% 자기주도 학습이라는 게 존재하는지를 제가 SPT 자기주도 학습 기준으로 말씀드릴게요. 스터디 PT라는 저희 프로그램 기준에서는 자기주도 학습을 3단계 구성 요소로 봅니다. 전략과 방법, 컨텐츠 소화, 그리고 성과평가 3단계로 보고 실제로 전략과 방법은 코칭이 좀 필요해요. 특히 학년이 낮을 때는 학부모님이 해주시면 좋기 때문에 제가 이런 홍콩공부법도 찍어서 알려드리는 거고요. 그게 힘드시다면 전문가를 찾아가시는 게 좋고요. 컨텐츠 소화, 이거 할 때는 저는 렉처 중심 이런 외부의 도움보다는 이때가 진짜 자기주도 학습 메인이에요. 자신의 힘으로 컨텐츠를 이해, 암기, 문풀, 오답 하는데 내가 헷갈리는 게 있으면 책 찾아보고 헷갈리는 게 있으면 그 내용을 찾아서 물어보고 전문가 또는 어머님, 아버님, 형한테 물어보고 이런 게 진짜 찐 자기주도 학습이에요. 혼자서 100% 완벽히 끝낸다가 자기주도 학습이 아닙니다. 헷갈리는 게 있으면 그 헷갈리는 걸 특정화시킨 다음에 물어볼 수 있어야. 그리고 내가 헷갈리는 걸 웹자원이나 인강도 사교육이잖아요. 찾아볼 수 있어야 진짜 좋은 자기주도 학습이라고 말씀드릴게요. 그리고 성과평가는 혼자 객관적으로 나를 바라보는 게 힘들잖아요. 어른들도 힘듭니다. 내가 음식을 하나 만들어도 진짜 맛있는지 아닌지 객관적 평가는 다르잖아요. 들어야 돼요. 그렇죠? 그래서 성과평가도 코칭이 좀 필요한 부분이고 학부모님이 필요합니다. 그런데 자 이러면 그러면 자기주도 학습은 컨텐츠 소화밖에 안 되는 건가요? 라고 말씀하실 것 같아서 고1까지는 능동적 개입을 해주세요. 그래서 부모님이 전략과 방법, 성과평가에 대한 그 코칭을 많이 도와주시면 전문가의 도움을 많이 받지 않아도 되겠죠? 하지만 고2 이후에는 이런 방법들, 내가 플랜을 어떻게 짜는지, 무슨 교재를 고르는지 이런 연습이 많이 돼 있으면 고2 이상에는 이제 적극적 개입은 안 하셔도 되는 상태가 됩니다. 이때부터가 진짜 찐 자기주도 학습. 자기가 전략과 방법도 선택하고 컨텐츠도 소화하고 힘든 부분을 성과평가에서 찾아가지고 보완하는 그런 게 가능하겠죠. 그때는 이제 아이가 힘들다고 하는 부분 또는 어떤 특정 시험이 끝났을 때 그 결과를 가지고 우리 분석해서 다음에 전략을 짜는지에 대해서는 수동적 개입을 그때는 해주시는 게 좋습니다. 그래서 제가 드리고 싶은 말씀은 공부를 진짜 잘해서 찐 프로가 되고 싶은 거잖아요. 그러면 아마추어가 아닌 겁니다. 아마추어는 혼자 즐겨도 괜찮아요. 하지만 진짜 프로는 팀으로 성공합니다. 김연아 선수도 그랬고 박태환 선수도 그랬듯이 팀으로 우리가 성공해야 되기 때문에 아이, 그리고 어머니, 그리고 때때로는 필요에 따라서 현명한 슬기로운 사교육 선택, 삼각 또는 이각이 맞춰지면 좋은 팀으로 공부 프로가 돼서 성공하게 됩니다. 그래서 어머니 도움이 많이 필요하고, 자, 제가 부탁드리고 싶은 말씀은 아이한테 다 맡기고 알아서 잘하는 걸 제발 완벽히 100% 맡기고 혼자 알아서 잘하는 걸 생각하지는 말아주세요. 저희 어머니도 그런 적 없어요. 자, 학습 성장, 우리가 같이 가족이 돼서 여행만 간다고 해서 진짜 추억이 쌓이는 건 아닙니다. 학습 성장도 그 사람의 어떤 미래를 위해서 굉장히 중요하잖아요. 학습 과정과 그 과정을 통한 성장이 정말 중요하기 때문에 이 학습 성장 과정을 함께 해주시는 게 추억이에요.
아이가 힘들어하는 거 같이 제가 뭐라 해서 컨텐츠 열어서 보고 대답은 뭐인지 확인한 다음에 같이 힘들게 찾아보고 내용 설명 못하겠으면 어머니도 웹자원 찾아서 같이 설명해보고 아니면 내가 힘들면 아이 끌고 어디 같이 가서 상담 받아보고 이런 과정들이 학습 성장의 과정입니다. 그래서 이게 바로 추억이 돼요. 어머니들은 지금 모르시겠지만 나중에 이제 대학을 보내고 나면 내가 그때 중학교, 고등학교, 초등학교 때 아이 옆에 앉히고 가르치고 같이 학원 손 끌고 가고 학원 평가 내용이나 시험 본 내용 같이 분석하고 그리고 힘들게 문제 같이 고르고 이랬던 과정들이 정말 아름답구나라는 생각을 하시게 될 거예요. 그 과정이 실제 추억이고 좋은 추억입니다. 아버님, 어머님도 이런 과정에 대한 참여, 전략과 제가 앞에 뭐라고 말씀드렸죠? 학년이 낮을 때 능동적 개입을 통해서 전략과 방법, 성과평가에 대한 개입을 해주시고요. 그리고 고2 이상에는 수동적 개입으로 성과평가를 통한 그 나중에 전략과 방법에 대한 수정, 방법 도와주는 거, 요 정도. 이렇게 해주시면 같이 좋은 학습 과정 성장에 대한 추억을 쌓게 되겠죠. 요걸 어머니와 아버님 같이 해주시면 너무 좋아요. 자, 제가 오늘 진짜 드리고 싶은 말씀이 너무 많아가지고 길어지네요. 온라인 SPT 지방 친구도 이용 가능할 거요. 벤자민 P님. 자, 스터디 PT 온앤오프 프로그램이 있습니다. 저희가 과목별 집중 프로그램인 국어, 영어, 수학 PT 각각 있는데 그 프로그램들은 온라인 시도했다가 저희가 지금 오프라인으로 오프라인으로 손대서 바꿔줘야 되는 프로그램이라서 하지만 자기주도 학습 트레이닝 프로그램인 스터디 PT 메인 프로그램은 컨설팅이랑 클래스로 구분되어 있어서 온라인으로 저희가 하고 있어요. 그래서 이렇게 온라인 구글 미트를 최신 첨단 기술을 이용해서 1대1 체크도 하고 공부한 내용 다 업로드 시켜서 분석하고 지적하고 컨설팅 해주고 테스팅 보고 플래닝 짜주고 이런 것들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요거는 코칭과 플립드 러닝을 활용한 방식이기 때문에 과목별 수업을 하지는 않습니다. 지금 대구, 인천, 미사, 평택, 화성, 동탄, 목동, 분당, 광교에 있는 학생들이 하고 있어요. 되게 생각보다 많은 학생들이 이미 하고 있습니다. 저희 전체 학생의 15%까지 지금 온라인 100% 학생들이 올랐습니다. 하지만 저희가 모든 학생들이 이 온라인 프로그램에 적합하지는 않다고 말씀드릴게요. 자, 학습 의지가 없는 학생들은 이 프로그램을 할 수는 없습니다. 저희가 오프라인이면 잡아다 물리적으로 막 뭘 시키고 막 밀당해서 만들어줄 수 있는데 힘들어요. 그래서 저희가 찾는 학생입니다. 온라인 학생, 전국에 계시는 모든 학생님, 미국에 계셔도 괜찮습니다. 적당히 잘하지만 꽤 괜찮게 하지만 내가 전국 단위 최상위가 되고 싶은 학생, 그러면 정말 공부 프로가 되는 거잖아요. 그런 방법을 배우고 싶은 친구들, 또는 나는 정말 열심히 노력을 하는, 또는 우리 아이가 정말 노력하는데 뭔가 성적이 너무 더디고 요령을 잘 모르는 것 같아. 이래서 학습 전략이랑 그리고 시간대별 집중하는 연습이 필요한 친구들한테는 저희가 큰 도움을 드릴 수 있습니다. 그리고 방법을 몰라서 아예 주저주저 하고 있는 친구들, 저희가 다 상위권만 그 온라인 프로그램을 하진 않아요. 정말 최하위권인데 이제 공부 시작하는 친구들도 있어요. 중3인데. 그래서 그 친구들도 되게 빠른 속도로 공부하는 방법 배우면서 성장하고 있기 때문에 이런 친구들은 저희 문을 두들겨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그리고 시즌 3 마지막으로 제가 주간장원장 때 그 많은 책들을 추천드렸는데 다 자녀 관련된 교육과 자녀 관련된 책들이잖아요. 자, 이제 가을이 오고 있습니다. 가을에 시즌 3 마지막으로 어머니들에게 제가 책을 추천드릴게요. 아이를 위한 책이 아니라 순전히 어머님을 위한 책입니다. 이렇게 가을 낙엽이 쌓여가는 공간 속에서 딱 마음 편히 아예 학교 딱 보내고 편히 앉으신 다음에 자신만을 위한 독서를 좀 하시면서 힐링을 하셔야 돼요. 그래야지 아이한테 화내지 않으면서 우리가 지도하게 됩니다. 성급해지지 않고 화내지 않으려면 어머니가 정서적 안정감을 계속 취하는 노력을 해주셔야 돼요. 그래서 어머니만을 위한 책 추천 한 권 드립니다. 미드나잇 라이브러리. 제가 지난주에 읽었어요. 지난주에 쉬는 타이밍을 쪼개서 오랜만에 이제 소설을 읽었는데 너무 재밌더라고요. 그래서 이 책, 그 여자 주인공이 되게 자신의 인생을 막 돌아보면서 판타지적인 내용들이랑 섞여가지고 정말 재밌어요. 그러니까 초반에 제가 좀 텐션이 재미없다가 저는 개인적으로 뒤로 가면 갈수록 몰입도가 확 올라가더라고요. 그래서 어머니가 분명히 이 책을 보시면 힐링이 되실 겁니다. 정서적 안정감을 가지고 우리 자녀를 더 즐겁고 행복하게 학습 성장 과정을 만들어 가시는데 큰 도움을 줄 수 있을 거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제가 미드나잇 라이브러리 추천드립니다. 자, Q&A. 자, 시즌 3. 오늘로 제가 주간 장원장은 시즌 3를 마무리하게 됩니다. 다음 주에 자, 시즌 4 제가 준비 좀 많이 해서 찾아뵈려고 하는데 다음 주 그럼 약간 늦어질 수도 있으니까 조금만 기다려 주시고요. 자, Q&A 계속 제가 진행할 거니까 학부모 교육 고민, 어머니 교육 고민 있으면 코멘트로 달아주세요. 그럼 정성껏
다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장원장 시즌3 주간 장원장은 이것으로 마치도록 할 거고요. 공유 많이 부탁드리고 시즌4에서는 더 재밌는 내용으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어머니와 아이들이 전국 그리고 전 세계 어디서든지 홍공 또는 자신의 그 부모님과 함께하는 공부에서 지침 없이 자기의 성장을 이끌어낼 수 있도록 제가 좋은 컨텐츠 많이 준비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공유 많이 부탁드리는 거 아시죠? 자, 시즌4에서 다시 뵐게요. 아마 제가 고등 홍공 선행 마지막 영상이 이번 주 금요일 토요일에 올라가고 다음 주에는 시즌4로 찾아뵐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시즌3까지 많은 구독해주시고 좋아요 많이 눌러주시고 질문도 많이 해주셔서 너무 감사합니다. 제가 되게 즐겁게 그 영상 찍을 수 있었고요. 더 좋은 컨텐츠로 다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